주를 정리하고 이번 주 눈여겨볼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21대 국회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 시작됐습니다. 1호 법안까지 제출됐다고 합니다. 여야 한 목소리로 일하는 국회, 달라진 국회를 다짐하곤 있습니다만 원구성 협상 놓고는 아직도 좀 여러 가지 기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어때요? 원래 6월 8일까지가 지금 협상 시한인가요? 아니면 6월 5일 해야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구성이라고 하면 그 이제 국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네. 일단 국회의장단을 선출을 해야 됩니다. 네. 국회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그다음에 이제 각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들이 각 어떤 상임위에 들어갈지 이제 그걸 결정하는 게 이제 총괄적으로 원구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서 배치 끝내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지만 이제 국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원래 관례대로 하자면 그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수당에서 하고 예. 그다음에 부의장 같은 경우는 다수당 1명 그다음에 제2당 1명 옛날 같으면 2당 3당이라든지 근데 지금 3당이 뭐 원내 교섭단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충 의장단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제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상임위 중에 상임위라고 하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이냐. 네. 그러니까 사실 법사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이제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단 단원제거든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원 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원에서 법이 통과를 하면 상원에 가서 다시 법이 통과해야지만이 이제 법이 어떤 확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기능을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자구 심사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이 충돌되는 건지 아닌지 아니면 그렇죠. 오타가 있는 것인지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게 법사위의 네. 역할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법사위원들이 그 법의 취지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단순히 뭐 자꾸 틀린 거 충돌 이 부분만 봐야 되는데 문제는 상임위에서 다 심의해서 올렸는데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그냥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든지 뭉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임위 간의 충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거의 상원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자기들은 네. 이제 상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법안 통과가 늦어진 게 꽤 많았거든요. 또 거기다가 야당이 이제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당 입장에서 보면 뭔가 통과시킬 거를 항상 법사위에서 차단되다 보니 이번에는 법사위를 반드시 여당이 해야 되겠다라는 네. 주장이고 또 법사위의 자구 심사권도 조금 이거는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뭐 지금 지방 권력, 행정, 사법 다 가져갔는데 네. 마지막 남은 어떤 면에서 법사위마저 다 가져가면 야당은 무슨 수단을 견제하려는 거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충돌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원구성 협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이제 원래 국회법에 보면은 이제 선거일 후에 첫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에 7일에 이제 집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6월 5일이에요. 이제 이때 의장단을 선출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상임위원장들은 첫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출한다니까 그것은 이제 8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당에서는 일단 6월 5일에 개원을 하고 의장단 선출은 이제 거의 됐으니까 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은 그 이후에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야당에서는 상임위원장도 같이 과거 전례처럼 미리 합의를 해 놓은 다음에 네. 개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버티고 있어서 지금 충돌이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제 최장으로는 한 80일도 넘어간 경우도 있고 지난 13대부터 지난 20대까지 했을 때 평균 한 40일 약간 넘었어요. 평균이요? 평균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바로 한다는 것이 이제 오히려 이제 이상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좀 평균치보다도 훨씬 빨리 당겨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이현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법사위원장 놓고 이제 하는 것인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17개, 그다음 예결특위까지 18개를 전부 독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협상용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제 법사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잡아놓은 거, 네. 폐기 직전에 폐기된 거 91개예요. 사실 상당히 많고 원래는 사실 이게 정부 부처에서도 이제 견제를 합니다. 이거. 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정부 비용이.
입법안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서 그런 법사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로비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이건 해서 약간 이제 정부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러면은 거부권을 원래는 행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야가 사실은 윈윈하는 측면도 있는 것인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구한테 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법사위원회. 그다음에 이념 차이에 따라서 또 딜레이 되는 것들이 많고. 근데 지금 시대가 너무 빠르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된 사회, 변화가 별로 없는 시대라고 한다면 뭐 법안이 뭐 지체되거나 또 안 돼도 상관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빠르게 이제 이것이 적용이 되어야지만 되는 급박한 이제 사회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것이 어느 정당에 가든 간에 일단은 그 기한들 묶어놓는 기한이 몇 달씩 되고 뭐 폐기되는 법안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이 어쨌든 협상 과정에서 이번에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게 논의는 돼야 된다. 매듭은 짚고 가야 된다. 생각됩니다. 네. 전제는 협상입니다. 그런데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 또 이번에는 또 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법사위와 예결인데 그 외에 또 당근이라고 하시는 뭐 기재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있고 뭐 의원 수로 따진다 그러면 뭐 11대 7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게 아니고 18대 0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협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떤 다음 수가 있을까요? 국회라는 게 사실은 뭐 법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 뭐 법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다수당이 지금 177석 갖고 있으니까 여당 마음대로 사실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라는 게 보면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관행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법보다 어떤 관행이 중요시한 게 그동안 지켜준 룰이 있는 거거든요. 만들어준 룰이.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승자 다 독식입니다. 모든 거를 승리한 정당에서 다 가져가는 게 독식인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책임 정치에 맞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 상임위를 13대부터 일단은 상임위를 이제 야당한테도 이제 나눠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12대 이전까지는 사실 이제 그만 하더라도 다수당이 거의 다 독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박정희 시대라든지 전두환 시대 초기에 같은 경우는 다 독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 중심으로 어떤 국정을 이끌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실제 여야 간의 어떤 이제 상임위를 나누는 게 우리 국회에서는 관례처럼 되어 왔어요. 그런 것인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여당에서 우리 이제 이런 관례가 이거 잘못된 관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다 독식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그때 이제 당시에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가 있었습니다. 18대 국회 때 그때 152석을 그때 이제 획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과반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여당 그때 지금 야당이 이건 뭐 우리 상임위 다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당 대변인이었던 지금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런 논평을 낸 적이 있어요. 이건 의회 독재다라는 논평을 낸 적이 의회 독재다. 이게 뭐냐면 결국 한 당에서 어떤 면에서 관행처럼 되어 온 것을 다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177석을 얻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국민들이 국정을 우리한테 책임지고 하라는 뜻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하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는 관행이 있는데 우리도 견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보면 국회라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관행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전의 원칙에 따라서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지금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틀을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저는 좀 힘 있는 여당이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행대로 따라줘야 된다고 이제 유현종 논술위원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윤희용 센터장께서는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18대가 사례가 되는 것인데요. 아까 이제 152석 3석 정도 생각하는데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 의석을 차지했는데 친박연대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합하면 한 170석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 뭐 매우 이제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80여일 동안 이제 못 연 기록을 이제 그때 그때가 88일 못 열었던 때가 그때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의는 있는데 당시에 이제 어떤 논의의 결론은 쭉 해서 상임위 배분이 되고 법사위랑 예결위를 다 야당이 가져가진 않고 예결위는 이제 여당이 가져가고 당시에 법사위는 이제 야당 민주당이 이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가져갔는데요. 그래서 뭐 저는 어쨌든 기싸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협상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말 이제 기존의 관례들을
따르지 않게 될 경우는 야당이 이제 어쨌든 받을 명분이 이제 없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협치에 대한 뭐 의혹도 주호영 원내 지도부 같은 경우는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명분을 주고 한다면 기존과 비슷하게 가되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의 권한을 순수한 의미의 자꾸 체계 수정 으로 국한하고 그 기간을 이제 최단기화하는 최소화하는 이런 협상안만 만들어진다면 또 의외로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게 단순히 원 구성 협상도 있습니다만 3차 추경 빨리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빨리 개원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번 주말쯤 되면은 뭔가 대충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요? 예측할 수 없죠. 평균 40일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로 넘겨야 되나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이제 국민들이 이번 국회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보면 의정활동 이번 국회에 21대 국회에 대해서 기대하는지 물었는데 60% 이상 국민들이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난 20대 국회 직전에 했던 것보다 한 10%포인트 오른 것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국민적 기대감들이 있고 또 정부가 이 코로나19 대응하는 데 대해서 어쨌든 보조를 좀 맞춰주기를 바라는 기류들이 있어서 무한정 이렇게 늘어지기는 국회의원들 아마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사구말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시작과 또 맞물려서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의혹도 계속해서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회계부정 의혹, 이 정의연에 관련해서 윤미향 의원이 지난 금요일 오후 2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반박을 한 자리였는데요. 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논설위원님 먼저. 오늘 윤미향 의원이 이제 출근을 하셨더라고요. 530호의 본인의 사무실에 이제 출근을 해서 일을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윤미향 우리가 의원에 대한 이제 핵심적인 의문은 그거죠. 과연 이제 정의연의 그 많은 기부금과 국가보조금 이걸 과연 제대로 사용했느냐에 대한 이제 회계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모금한 게 꽤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밝혔듯이 9차례 4개 계좌를 통해서 9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받았다고 하고 그게 한 2억 8천만 원 정도 되고 그중에서 2억 3천만 원은 원래대로 쓰고 5천만 원은 정대협으로 넘겼다라고 이제 지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바로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그동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러면 그동안 본인이 뭐 자기 계좌 살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계좌에 썼던 걸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입장들. 그다음에 이제 안성쉼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항상 쟁점이 됩니다만은 그럼 왜 거기를 만들었느냐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당시에 마포쉼터도 지금 그 명성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서 마련 데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왜 안성까지 갔냐. 그리고 또 나중에 손해를 엄청 보고 또 3억이나 손해를 보고 파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듣고 싶었는데 문제는 그 이용수 할머님이 제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답변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여당은 충분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본인이 뭔가 증빙 자료라도 들고 나와서 국민들 앞에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왜 국회 소통관을 했겠습니까? 결국 국회라는 공간이 국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거기서 본인이 당선자 신분으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뭔가 들고 나와서 국민들이 좀 궁금한 걸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글쎄요. 너무 좀 아쉬웠습니다. 아쉽다 위협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윤희용 센터장께서는요. 당시 이제 윤미향 이제 지금 의원이 됐는데요. 당선인이 본인에게 제기된 이제 의혹 조목조목 이제 해명을 하긴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본인 말로는 이제 사실과 다르고 착복하거나 부정 저지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이제 기본 해명 내용인데요. 허술한 뭐 내용들은 본인도 이제 인정을 하긴 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부분은 뭐 이 해명이 맞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개인 계좌로 모금한 것에 대해서 비용 지출한 내역들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좀 미진한 부분들을 제법 있었다고 보고 저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것이 팩트 어떤 잘잘못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충분하게 따질 필요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국민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그런 사실관계 문제보다 국민들 감정에 상처를 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념을 떠나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가장 이제 그 메인 이슈거든요. 한일 간의 이슈, 일본을 바라보는 인식에 있어서는 뭐 이념을 떠나서 동일한데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어쨌든 과거사와 관련해서 어쨌든 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쨌든
자신감을 갖고 국민들이 또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대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 왔는데 네. 그 핵심적인 단체가 정대협 또 정의기억연대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좀 부실하게 운영된 것이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됐다. 또는 의혹이 이제 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그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조사들이 있었잖아요. 윤미향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데 국민의 10명 중 한 7명은 사퇴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념을 떠나서 국민들의 의견을 표출한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국민 인식 차원에서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해 진입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해명과 달리 되돌릴 수 없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 상처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 어떤 우리가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퍼셉션, 인식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뭔가 의혹이 있는 것 같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인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여당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이제 대처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당에서 사실은 이것이 윤미향 의원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직 초반에 관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윤리위에 제소를 일단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일단 출당 조치를 했다가 의혹이 해소되면 다시 입당을 받는다거나 이런 이제 좀 조치를 했다면 하는 상황에서 이 사안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봤다면 어떤 그것이 여권에 또는 여당에 이것이 이 부정적 여파가 쏠리는 것 이것들 좀 막으면서 이 사안을 국민들도 함께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환경이 조성됐을 텐데 네. 그렇지 않고 어쨌든 좀 시간을 두고 이후에 지켜보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좀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면서 약간 이제 여당에도 부담이 되는 국면이 지금 이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예. 의혹 제기가 있었고 해명은 지금 두 분 다 좀 약간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윤희용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타격이 크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글쎄요. 이제 이게 해명을 넘어서서 이제는 검찰의 수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의 결과가 나와야지만 이건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서울 서부지검 형사 4부에서 일단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윤석열 총장도 이게 국가의 자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신속히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고 지금 일단 정의연 관계자들 회계 관계자들을 그동안 불러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 수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일단 계좌 추적을 기본적으로 하면 뭐 대부분 또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네. 돈의 흐름만 나와 보면 이게 횡령인지 아니면 또 안성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의도적으로 아니 그러면 손해를 입힌 건지 뭐 배임인지 뭐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밝혀질 텐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윤미향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게 문제죠. 네. 물론 뭐 아직 회기는 안 됐습니다만은 만약 회기 중일 때는 이제 불체포 특권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윤미향 의원이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본인이 이걸 뭐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 보는 현역 의원을 조사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걸 조사하는 거 좀 부담이 다르죠. 이제 그렇다고 보면 아마 이제 내부적인 조사를 다 끝내놓고 아마 윤미향 의원을 소환 조사할 것 같은데 네. 이제 모르겠으면 지금 일단 그 조사 인력을 대충 보강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뭐 내주 초중 정도 되면 아마 윤미향 의원을 소환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불체포 특권 때문에 뭐 이제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이제 의원을 체포 또는 이제 구금할 수 없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177석이니까 이제 이것이 회기가 시작되면 체포 동의안이 올라올 수 있는데 가결될 가능성이 이제 많지 않잖아요. 여당이 뭐 워낙 지금 다수의석인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뭐 빠르면 5일 또는 8일 하지만 조금 더 약간 뒤로 뒤로 이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검찰에서 소환을 하게 되면 회기 중이 아니니까 의원을 부르는데 부담은 이제 상대적으로 덜 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때 어쨌든 윤 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진 출두해서 이런 초반에 임기 초반에 어쨌든 국회의원 한 명이 장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굉장히 혼란스럽게 가게 되면 자기 의정 활동 못하게 되면 국가적 손실 측면이 있으니까 임기 초반에 어쨌든 이것을 좀
말끔하게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주기를 좀 기대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뭐 본인이 정치적으로 방패막이를 국회를 이용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검찰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가 공식 활동을 오늘로 시작을 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했고요. 국회에서 첫 회의도 열었고 당 쇄신책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가치, 노선, 정강, 정책 등 그동안의 보수 진영에서 해왔던 많은 부분들을 좀 바꾼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할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본 게 김종인 위원장이 첫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백보드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뒷편에 이제 쓰는 글자 보면 뭐라고 쓰냐면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고 써 있어요. 변화, 그 이상의 변화. 예. 근데 그 첫 번째 변화는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글씨를 좀 밑으로 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의 하고 그 위에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의 색깔인 분홍색으로 변화를 썼어요. 예. 크게. 그 뭐냐면 첫 번째 변화는 지금 민주당의 변화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변화보다 그 이상의 변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우리가 더 한다. 그렇죠. 우리가 예. 더 바꾼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첫 번째 조치가 뭐냐면 일단 이제 원보이스 즉 뭐냐면 그동안 회의할 때 보면 뭐 최고위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제 한마디씩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그걸 없앴습니다. 없애고 그래요? 본인과 원내대표만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이게 뭐 더 이상 뭐 잡음을 나오지 않게끔. 그다음에 이제 당도 지금 뭐 굉장히 빠르게 그다음에 뭐 자유우파 무슨 뭐 좌파 우파 이런 말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본인도 지금 벌써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진보 진영의 이슈를 끌어와서 지금 뭔가 이슈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어떤 시도는 저는 뭐 굉장히 의미가 있다 봅니다. 이번 비대위 구성도 보면 굉장히 젊은 층으로 많이 구성을 했고 특히 오늘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해운대 부산 해운대 출신인데 본인이 굉장히 좀 스토리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 예, 자체가. 뭐 보면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해서 사시가 됐고 또 아이스트 3명을 입양해서 키우고 뭐 여공에서부터 시작해서 변호사가 되기까지 굉장히 스토리가 있는 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좀 따뜻한 보수 또 변화하는 보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겠다는 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뜻인 같은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당내의 반발을 또 보수 진영 그러니까 극우 쪽의 어떤 그런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이제 사실 앞으로 어떤 면에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바뀌었을 뿐인데 네. 전반적인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보수 쪽의 이를테면 성장 중심의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수 쪽에는 기본적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갑자기 기본소득에 대한 도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확 전환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사용 김종인 위원장이 쓴 표현에서 주목된 단어는 진취. 진취? 예. 그래서 이제 현충원에 가서도 또 기자회견을 할 때도 기자들과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도 진취적인 정당이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변화를 굉장히 예고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뭐 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패러다임 이제 변화가 예상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는 선별적 복지, 그러니까 힘든 사람한테만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선별적 복지 노선이잖아요. 네. 그런데 무상급식도 그렇고 지금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이런 측면을 봤을 땐 보편적 복지 이제 많이 받아들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소득제도 이제 보편적 성격을 갖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노선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시장경제 관련해서도 대기업 위주의 어떤 경제성장 정책을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약자와의 동행 이런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노선을 이제 변경할 것으로 보여요. 크게 경제 부분에서 물론 이제 북한과 관련한 인식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제 보수 정당이 상당히 변화한다고 하는 인식을 이제 국민들에게 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이 의외로 여야 간에 어떤 이제 극명하게 대립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의 일치는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약간 어쨌든 어떤 합의에 이루는 것이 이전보다는 좀 수월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예상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와중에서는 어쨌든 아직까지 이런 변화가 말씀하신 대로 보수 진영 전체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보수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공세가 저는 매우 강하게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다음 뭐
어떤 대권을 준비하는 보수 진영의 주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과연 이제 안에서 내부에서 이런 충돌들 혼란들을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리더십으로 과연 이렇게 뭐 무마할 수 있을지 합의를 몰아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뭐 관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날입니다만 뭐 상징성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당내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반발 아니면 또 의원들의 또 반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럼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반발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가지고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코로나 국면이라는 게 사실 우리 뭐 단순한 전염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에 많은 걸 바꾸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총선에 드러났지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과 생각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갈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국민적 인식이 어느 정도 공감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그러면 보수 정당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럼 아주 고전적인 보수의 이념에만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시대 변화에 맞춰서 그 어떤 모습 변화할 것인가? 특히 저는 이번에 충격적이었던 게 특히 젊은 층들한테 어떤 미래통합당에 대한 이미지는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생각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보기도 싫다는 거고 어떤 면에서 보면 생각도 하기 싫다는 건데 문제는 그런 어떤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거. 저 당이 왜 저러지? 저 무슨 변화가 있나? 이런 식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외면당하면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이야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취하고 있는 관심 끌기, 그다음 실제로 그게 이제 관심이 실제로 변화에 이어질지, 그것이 어떤 성공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한 이제 지지도가 확산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조금 지켜보다가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아마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또 옆에서 들어올 겁니다. 뭐 이러면서 뭐 나오겠죠. 또 뭐. 당장 지금 입이 근질근질해서 대기하고 분들 계실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낼 것인가. 김종인 위원장의 카리스마로 극복해낼 것인가. 저는 거기에 성패가 달렸다고 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외면당한다라는 말씀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21대 국회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민주당하고 통합당 쪽에서 일정 정도 접점 같은 것들이 꽤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더 선명하게 국민의 삶을 위해서 또는 공공에 처한 국민의 뭐 복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또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이제 이전에는 이념의 대결 시대를 지났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분명하게 이제 양쪽으로 갈리는 그러면서 접점을 찾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국민이 이제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도는 여야가 공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한 번쯤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텐데 사실 이제 뭐 이것이 이제 확신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워낙 이제 왜냐하면 여러 가지 권력에 대한 싸움들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민적 압력이 또 필요하다고 봐야죠. 청취자 의견 좀 상반된 의견 2개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67님 아무리 180석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임위를 가겠다는 것은 오만한 자세입니다. 1967님 지금까지 야당에서 견제로 포장된 발목 잡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국민들이 여당에게 의석을 많이 준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평가한 다음에 받으면 됩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시사고말리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 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